한국인은 의심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베테랑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0년간 그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에 선 한국인 가족과 이후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 한순간의 마주침에 뒤흔들린 그의 확신과 눈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에서 날아온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베네딕트 팔켈라트입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왔고 독일 국적입니다. 제 일은 여권을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하며 불법적으로 독일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수천 명의 여행객이 제 앞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기쁨에 들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여권을 꼭 쥐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숨기려 합니다. 눈을 피하거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간단한 질문에도 머뭇거리죠. 저는 그런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사업가, 유학생, 가족 단위의 여행객, 그리고 범죄자까지요. 가짜 여권을 들고 온 사람을 적발한 적도 있고 몰래 독일에 들어오려다 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종된 사람을 찾는데 도움을 준 적도 있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보는 감각이 길러졌습니다. 얼마 전 독일 정부가 이민 정책을 바꿨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기한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독일에 들어오려 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아시아에서 온 여행객들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시아 여권을 보면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추가 심사를 진행해야 했죠. 여행객이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무조건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중국과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봐왔으니까요. 조심하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렇다면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삼성, K-팝,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결국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불법 체류 문제를 겪고 있다면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여권을 받으면 더 오랫동안 확인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면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통 추가 심사를 받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표정이 굳거나 질문에 답할 때 더듬거나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기도 하죠. 경우에 따라 2차 심사로 넘기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독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인 가족이 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아이 2명. 부모님은 독일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는 듯 보였고 아이들은 신이 난 표정으로 창밖의 비행기를 가리키며 제잘거렸어요. 저는 가족의 여권을 받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니의 이름도 떴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입력해 보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의 비자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시스템 오류로 인해 기록이 누락되거나 업데이트가 지연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간단한 절차로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최근 독일의 출입국 심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출신 여행객들에 대한 검사가 엄격해졌습니다. 저는 주어진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혹시 부모는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아이들은 독일에 불법 체류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부모님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가방 위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비자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서류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가 사라졌고 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가방을 열어 서류를 뒤지더니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독일 이민국에서 발급받은 공식 비자 서류입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고 서명도 선명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위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스템에서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입력해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아이들의 비자는 시스템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에 없는 비자는 공식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추가 검토 없이 입국을 허용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들어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독일에 입국하기 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마를 문지르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의 얼굴에는 짜증보다는 실망감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실수일 겁니다. 우리는 정식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어머니도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분명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단순한 오류로 입국을 막을 수 있나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규정은 규정이었어요.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우리 잘못한 거야?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출입국 심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치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아이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짜증이 가득했던 표정에는 어느새 걱정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딸도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게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규칙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정말 옳은 일인지 순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가족은 대기구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깨를 잔뜩 긴장한 채 뻣뻣하게 걸었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쓰다듬으며 안심시키려는 듯 보였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제잘거리지 않았고 다리를 흔들며 들떠있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여전히 여권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제 임무는 여권을 검사하고 입국을 승인하는 것이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그 가족이 떠올랐어요. 여행객들이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당연히 기분이 나빠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길게 내쉰 한숨,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작은 목소리. 아빠, 우리 잘못한 거야?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어요. 절차대로 모든 걸 진행했지만 이제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이민국과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가족의 정보를 하나하나 전달했어요. 담당자는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대기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무언가 말을 건넸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작은 딸은 어머니 옆에 몸을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닥을 바라보며 조용히 발을 툭툭 차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여행을 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또 10분, 그리고 또 10분, 1초, 1초가
하루가 지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커져갔어요. 출입국 심사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경우는 많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너무나 길게 느껴진 시간이 흐른 후 답변이 왔습니다. 비자는 정상입니다. 단순한 등록 오류였습니다. 가족의 입국을 승인하세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대기구역을 바라보며 가족을 다시 제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다가오자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비자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맞습니다. 이제 입국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깊이 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안도의 한숨이 아니었어요. 지친 한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딸은 눈을 비볐습니다. 아들은 가만히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어요. 여권을 돌려주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은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히 쥐어 있었고 얼굴에서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를 범죄자처럼 대했어요. 이게 공정한 건가요? 그 말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설명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고,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시스템이 문제였다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족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터미널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들은 여전히 작은 캐리어를 꼭 쥔 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돌려 사라졌어요.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확인하는 손길이 예전처럼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일이 옳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추가 심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질문에 머뭇거렸습니다. 몇몇은 거짓말을 하며 여행 목적을 둘러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한국인 유학생이 제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배낭을 맨 채 서류가 빼곡히 든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자세는 자신감 있으면서도 예의 바르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여권과 비자를 스캔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비자의 형식이 제가 평소에 보던 것과 약간 달랐어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학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즉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만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의 대학교 입학 허가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학생 비자 승인서, 수업 시간표까지 포함된 학업 일정,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서류도 빠진 것이 없었어요. 저는 그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보통 추가 심사를 받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설명을 늘어놓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침착했어요. 그는 화내지도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짧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공식적인 학교 서류입니다. 필요하시면 학교에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폈어요. 모든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대학교의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고 학비는 이미 납부된 상태였습니다. 수업 일정도 합리적이었어요. 저는 순간 감탄했습니다.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보를 감추려 합니다. 필요 이상의 서류를 내밀지 않으려 하고 질문이 많아지면 변명을 늘어놓거나 얼버무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 학생은 달랐습니다. 준비가 철저했고 정직했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입국을 승인했어요. 그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른 걸까? 며칠 후 또 한 명의 한국인 여행객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40대 후반의 사업가였어요. 잘 정돈된 정장을 입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건넨 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의 여권을 스캔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년 동안 독일을 수십 차례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든
모든 방문 목적이 비즈니스였어요. 보통 이렇게 꾸준히 방문하는 사람들은 추가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민 정책 아래 그는 여전히 의심 대상이 되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었겠지요. 저는 간단히 물었어요. 이번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저희 회사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논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대답에는 어떠한 모호함도 없었어요. 저는 그의 과거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수백만 유로 규모의 거래 내역, 독일 기업들과의 장기적인 계약, 이전에 한 번도 문제가 된 적 없는 방문 이력, 그리고도 그는 여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살짝 고쳐 매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독일 경제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신뢰받지 못하는군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또다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또 한 번 분주한 오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줄은 길었고 여행객들은 지루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늘 그랬듯이 여권을 스캔하고 비자를 확인하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제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어요. 편안한 옷차림에 한쪽 어깨에 배낭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여권을 제게 건넸지만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여권을 확인했어요. 대한민국 국적.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한국인 여행객을 심사해 왔습니다. 한국 여권도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하지만 이 여성에게서는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세가 굳어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린 채 서류를 건넬 때도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긴장, 주저함, 불편함. 보통 한국인들은 출입국 심사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척하며 그녀를 떠보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국 기업을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순간 눈을 깜빡였어요. 입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으며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삼성? 그게 전부였습니다. LG 현대, SK그룹 같은 대표적인 기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한국인이라면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금방 떠올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 그녀는 다시 한번 머뭇거렸어요. 배낭끈을 꼭 움켜쥐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관광?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에게 살짝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성이 갑자기 도망쳤어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획 돌려 출국장 쪽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놀라 웅성거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급히 길을 비켜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도주자 발생. 남쪽 게이트 12번 방향으로 이동 중. 빠르게 대응 바람. 보안 요원들이 즉시 반응했어요. 그들은 재빠르게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도망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며 가방을 끌고 가던 여행객을 스치듯 밀쳤어요. 한 남성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한 승무원은 놀란 듯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빠르지 않았어요. 몇 분 후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인 채 끌려왔어요. 저는 다시 그녀의 여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정체를 확인할 것입니다.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가짜였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며 여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인들을 의심하며 심사해 왔습니다. 추가 검사를 요구했고 그들의 여행을 지연시킨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짜 여권을 가진 사람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잘못된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하려는 한국인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근무가 끝난 후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한결 조용해졌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떠난 후 남은 소음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한국인들을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여행객들과 같은 기준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부에서는 한국을 불법 체류율이 높은 나라들과 같은 범주로 분류했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방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가족, 그들의 여행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불만을 터뜨리며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우냐고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유학생,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된 서류를 조용히 내밀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 어떤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업가. 그는 수백만 유로를 독일에 투자하며 10년 넘게 오갔지만 여전히 신뢰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 한국인 여성. 그녀는 저를 거의 속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덕분에 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처럼 취급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인 행세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인들을 의심하며 바라보았지만 정작 그들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훑어보며 바빴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을 심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순간 망설였지만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한국인 여행객을 심사해 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완벽한 서류를 갖추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며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제 한국인이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상사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추가 심사 대상이 되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붙잡힌 여성처럼요. 우리는 실제 한국인들을 의심하는 대신 그들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잡아야 해요. 지금처럼 무조건 한국인들을 추가 심사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정작 위험한 사람들은 그 틈을 타서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다면 증명해봐.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증명이라니요? 내 말이 맞다면 자료를 가져와봐. 한국인 여행객들이 얼마나 규칙을 잘 따르는지, 우리가 그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는지. 만약 통계가 내 말과 일치한다면 상부에 이 문제를 제기해보지. 저는 더 큰 반대를 예상했지만 그는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몸을 바로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해보지. 그의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공항에서 규정을 따르는 것만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